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앱솔루트 맘스쿨에서 여러분하고 또 함께하게 될 김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유아 질병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소아 발열이나 소아 면역, 감염 질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모실 선생님은 이대 서울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에서 소아 감염을 전문으로 보고 계시는 이지영 교수님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대 서울병원에서 소아 감염을 맡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영유아 질병 바로 알기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아 발열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건데요. 최근에는 체온계 자체가 피부에 이렇게 조사를 해서 체온 측정을 하시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피부로 조사를 해서 체온을 측정하는 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응급실이나 외래에 오시게 될 때 고막으로 다시 측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소아 발열이라고 할 때는 직장 체온으로 해서 38도 이상인 경우를 발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고열은 39도가 넘는 경우를 말하고요. 그 밖에 음악 체온의 경우에서는 38도 이상, 구강 체온의 경우에는 37.8도 이상, 애과의 경우에서는 37.2도에서 3도 이상일 때 발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소아 발열의 원인은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이제 감염이고, 그 밖에 염증, 종양, 기타 다른 원인으로 해서 4가지 구분을 할 수 있고, 소아에서는 이제 감기나 이제 위장관염 같은 바이러스 감염이 제일 흔하고요. 그 밖에 중이염, 인후염, 부비동염과 같이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세균 감염이 있을 때 발열과 고열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흔하게 생각하는 바이러스 감염은 특징적으로 발열이 일주일에 걸쳐서 이제 서서히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균 감염의 경우에서는 효과적인 항생제 치료를 시작할 때 발열이 신속하게 떨어지는 특징을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소아 유로 감염일 때 항생제 투여를 하게 되면 한 48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열이 드라마티컬하게 딱 잡히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랑 세균 감염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같은 정도의 이제 발열이더라도 하나의 연령이랑 연관된 질환, 그리고 면역 상태에 따라서 세균 감염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고열일 때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찰을 받는 게 좋습니다. 기본 의학 지식으로 알아놓으시면 되게 좋은 내용이, 해열제는 증상 완화의 효과만 있지 원인 질환의 경과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발열이 날 때 조절하는 약제제 치료약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으시고, 두 번째는 열이 있는 아이에게는 충분한 양의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온수 목욕이나 냉각 담요의 단독 사용은 해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해열제 복용이 중요하겠습니다. 보통 생후 3개월 미만은 한 번이라도 38도 이상의 발열이 확인되면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으시고, 두 번째는 발열로 인한 열경련이 하루에 짧게 2번 이상 발생하거나 5분 이상 길게 지속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열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 자반이 생기면 오시는 게 좋으시고, 네 번째는 아이가 처지거나 소변 횟수가 2, 3회로 줄게 되면 혈수 증상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시는 게 좋으십니다. 다섯 번째는 의식저하 및 신경학적 증상이 보이는 경우, 여섯 번째는 특별히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고열이 한 2, 3일 정도 계속 지속된다. 이러면 의료진을 방문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체온이 굉장히 높으면 더 심각한 질병일까요? 라고 이제 질문 주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39도 이하로 고열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질환일 수도 있고, 39도 이상의 고열이더라도 굉장히 가벼운 바이러스 감염일 수가 있어서 열의 정도보다는 열의 원인을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해열제를 계속 먹여도 잘 안 떨어질 때는 계속 연속해서 먹여야 되나요? 하고 이제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41.5도 이상의 굉장히 심한 고열이거나 열로 인해서 열경련이 지속되는 경우에서는 열이 계속 발생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2가지를 제외하고는 한 39도 미만의 그 가벼운 열은 보통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열이 나더라도 열로 인해서 인체가 직접적인 손상을 받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과다한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복용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소아 면역이랑 소아 면역 결핍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 면역은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외래에 오실 때 우리 아기가 면역이 약한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면역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신생아는 이제 출생하기 전에는 엄마 뱃속에 깨끗하게 지내다가 출산하고 나서는 새로운 환경에 딱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맞닥뜨리지 않았던 여러 가지 미생물에 새롭게 노출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게 되는데, 대신에 이제 엄마 몸에 보호항체라고 하는 IgG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IgG는 태반을 통과하게 되는데, 출생하고 나서 6개월까지는 아기 몸속에 남아서 아기를 이렇게 보호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까지는 모체에 IgG 성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보호 효과가 있어요 얘기를 드리는데요. 6개월에서 8개월 이후부터는 모체의 보호항체 IgG가 쭉쭉쭉쭉 떨어지고, 생후 9개월부터는 아기 몸에서 후천적인 면역이 증강이 돼서 아기 몸의 IgG를 증강시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는 가장 낮은 이 구간 동안에 감염 요인이 올 때 약간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심하자고 얘기를 드립니다. 아기가 너무 빈번하게 감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니까 감기를 여러 번 앓아서 너무 걱정돼요 이러면서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저희가 이제 면역 검사를 하거나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대부분은 괜찮은 경우가 많으시고,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아면역 결핍증을 의심해야 되는 10가지 위험 징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1년 내에 단독으로 4번 이상의 새로운 귀 염증이 너무 반복해서 보인다든지, 두 번째는 2번 이상의 심각한 충농증이 별개로 해서 2번 이상 보인다든지, 세 번째는 2개월 이상 항생제 치료가 효과가 없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1년 내에 2번 이상의 중증 폐렴 감염이 있거나, 다섯 번째는 유아의 몸무게가 증가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 여섯 번째는 반복적으로 깊은 부위에 피부 또는 장기 농양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는 지속적으로 아구창이 생긴다든지 곰팡이균이 보이는 경우, 여덟 번째는 염증 치료를 위한 정맥 항생제가 길게 필요한 경우, 그리고 9번째는 폐혈증을 포함해 2가지 이상의 만성 염증이 있는 경우, 10번째는 1차성 면역 결핍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10가지 항목에서 2가지 이상의 징후를 보일 때 의심을 하고 혈액 검사를 나갈 수 있는데요. 저희가 1년 내내 진료를 보다 보면 많이 없고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신데, 가족 중에서 큰 질환으로 일찍 돌아가신 분이 있으시다든지 아기가 너무 이제 중증 질환으로 자주 입원하는 것 같다 이러면 기본적인 면역 검사는 병원에 오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이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이강에 발생하는 모든 염증 현상을 중이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혐증성 중이염은 물이 찬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한웅성 중이염은 그 안에 이제 염증인 고름이 찬 상태를 얘기하고, 급성은 3주 이내, 그리고 만성은 3개월 이상 염증 반응을 보일 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기들은 명확하게 이제 증상을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귀가 이제 먹먹해 한다든지 아픈 증상으로 굉장히 고챈다든지, 그리고 귀를 잡고 있는 경우가 흔하게 보이는 증상입니다. A라고 보이는 이제 그림은 정상적인 고막이라서 투명하고 깔끔하게 보이는 고막이고요. B, C, D는 급성 중이염의 소견입니다. 빨갛게 보인다든지 물이 차 보인다든지, 그리고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윤곽이라든지 색깔, 후과성, 운동성, 필요하다면 이비인후과를 통해서 속력 검사라든지 항생제 감수성 검사 같은 걸 통해서 균이 있는지 판별하게 됩니다. 중이염은 이제 소아에서 호흡기 감염 이후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합병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2세까지 호발하고 2세 이후에 급격히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소아에서 중이염이 많이 발생하고 성인은 그닥 없는 이유가, 일단 면역 기능이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비인두 부위에 풍부한 림프 조직이 분포하고 있고요. 성인과는 다르게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하는 귀인두관이 짧고 지름이 넓고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고, 특징적인 구조 때문에 감염이 좀 빈번하게 보이고, 누워서 자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소아에서 중이염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 밖에 유전적인 면,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위생이라든지 영양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중이염을 호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이염은 잘 아시다시피 항생제 치료가 기본이죠. 그래서 확실히 치료를 해줘야 되고, 어설프게 항생제 치료를 하고 빠지게 되면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추천해주는 그 기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중이염으로 가게 되면 고막에 이렇게 고름이 차게 되면서
청력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때는 말의 속도가 막 급속도로 늘어나는 시기인데 청력에 문제가 있으면 아기 언어 발달에도 문제가 되니까 아기가 약간 좀 반응이 느리다. 그리고 중이염이 계속 만성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중이염 치료를 철저하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부비동염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부비동염은 저희가 흔히 이제 축농증이라고 얘기하는 부비동에 염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감염이고요. 원인 균주에 따라서 바이러스랑 세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얗게 크게 보시는 게 전반적인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인 감기를 얘기를 하고 그 중앙에 약간 진한 파란색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코가 많이 보이는 비부비동염을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걱정을 하는 경우는 급성 세균성 부비동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감기가 걸렸다고 모두 가진 않고 이제 일정한 부분 정도만 급성 세균성 부비동염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급성 부비동염은 코 증상, 코가 막히거나 화농성 콧물, 코가 노랗게 심하면 연두색까지도 나오죠. 그리고 후각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안면 증상은 얼굴이 붓거나 안면통이 있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그리고 비인두 증상은 부치, 치통, 기침, 이통이 있을 수 있고 전신 증상으로는 발열과 피로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기가 평소보다 이제 심하거나 10일 이상 지속될 때는 의심해 봐야 되고 그리고 기침이 낮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야간에 뒤로 넘어가는 코 증상이 심해서 야간에 조금 더 특징적으로 심하게 보인다 이러면 얼굴 사진을 한 번씩은 찍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콧물 기침을 하는 아기에 있어서 이제 제일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아기가 코 증상이 심해서 그렁그렁해요 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침이랑 가래는 되게 많이 나왔는데 코는 아직 여전히 심해요 이렇게 얘기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지식은 만 2개월까지는 아기가 코로만 호흡을 하는 비강호흡을 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코 자체가 구멍도 작고 코로만 주로 비강호흡을 해서 코막힘이 심하면 수면 감소라든지 먹는 것도 약간 이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일정한 압력 이상으로 자극이 되지 않은 코 흡임 기구로 해서 코를 약간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상기도 감염인 감기를 넘어서 하기도 감염인 급성 세기관지염, 폐렴, 천식 등이 동반이 되면 애기들 따라서는 호흡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서는 주의 깊은 관찰을 하고 병원에 적절하게 방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수유량이 감소하고 많이 보채는 경우 그리고 아기가 연속적인 기침을 해서 이게 멈춰지지 않는 경우 사례를 계속 걸리는 기침을 하는데 진정을 시키는데 진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서는 병원을 가볍게 방문을 하시는 게 좋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코가 막혀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수유량이 감소하는 경우 고열이 동반되는 경우 옆에서 들었을 때 아기가 너무 쌕쌕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든지 그러니까 목이 쉬면서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하는 경우에서도 의료진 방문을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전 댓글로 저희가 질문을 조금 받았는데요. 항생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설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설사를 많이 하는데 항생제를 계속 먹여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고민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외래에서 항생제를 드리게 될 때 정장제라고 불리는 유산균을 보통 같이 섞어서 드리는 경우가 네네. 많거든요. 같이 복용을 했을 때 이제 설사 증상이 좀 드라마티컬하게 줄어요 이러면 그 항생제를 유지를 하실 수 있는데 네. 너무 아기 똥꼬가 헐 정도로 너무 설사가 심하다 이러면 의료진에게 정보를 주시고 네. 그러면 이제 항생제를 적절하게 바꿔드릴 수 있으니까 증상을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3개월 아기인데 분유로 바꾸는 과정에서 장염이 왔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여전히 응가는 녹변에 설사같이 무르게 보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장염의 원인이 분유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장염이 온 걸까요? 장염의 원인과 예방법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장염은 저희가 많이 들어보시는 뭐 로타 바이러스, 네. 노로바이러스,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가 흔한 원인이긴 한데 분유가 원인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알레르기성 결장염 같은 경우도 있고요. 바이러스성 장염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결장염의 경우에서는 뭐 뒤늦게라도 약간 케첩 같은 이런 혈변을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우유에 관련된 알러지 검사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알러지 검사를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 만약에 약간 감염에 의한 장염 증상인 것 같다 이러면 이제 대변을 받아서 바이러스 폐렴 검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인을 명확하게 두 개 중에서 어떤 건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알레르기성 결장염인 것 같다 이럴 것 같으면 저희가 특수한 분유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네. 만약에 장염일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수액 치료라든지 대증적인 치료 약제를 드리면서 아기가 감염 소인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선생님 너무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